혹시 필리핀을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자동차의 80%가 일본 차입니다. 한국 차는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필리핀이 제2차 세계전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다리 등을 지을 돈이 없었죠. 그때 일본이 필리핀에게 제안을 합니다. 도로와 다리를 만들어줄 테니 대신에 필리핀에서 일본 차만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 시설 투자가 필요했던 필리핀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독립 후에 필리핀에서는 오직 일본 차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국내 미스코리아 미인대회에서 르망상을 입상한 사람은 미스 원더랜드라는 국제 미인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야 했어요. 당시 르망상 입상자는 이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 원더랜드라는 국제 미인대회 개최 장소는 대만이었는데 그때 필리핀의 탄유그룹이라고 산미구의 맥주를 만드는 화교회사의 재벌 2세인 정위향이 심사위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미인 대표로 참가한 이혜정을 보고 한눈에 반하죠. 그런데 이혜정은 미인대회를 나갔다가 웬 필리핀 남자가 첫눈에 반했다고 막 구애를 하니까 그만 겁이 나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죠. 필리핀 재벌 2세가 한국 여자한테 찝쩍대다가 사였다더라 라는 식으로요. 그 얘기를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정위향과 이혜정 사이에서 중매를 시켜주죠. 결국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매도움을 받은 정위향이 정주영 회장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필리핀에서 현대차를 팔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정의양은 필리핀에서 현대자동차도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쏟아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차도 필리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죠.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베네수엘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석유 팔아서 쉽게 번 돈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펑펑 나눠줬죠.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줬으니까요. 그리고 석유는 여전히 매장량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놀고 즐기고 성형하는데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미인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세계 미인대회에서 베네수엘라는 항상 우승을 싹쓸이 하곤 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미국을 대놓고 욕을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석유가 아쉬운 쪽은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이런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것을 시추하게 됩니다. 셰일가스는 지하 3000m 암석층에서 원유를 뽑아낸 것인데 고도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기술 개발로 이제는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 기구의 영향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전역에서 셰일가스라는 것을 시추하게 되면서 석유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셰일가스의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국제유가를 조절할 수 있었고 중동의 산유국들을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기도 할 수 있었죠. 중동의 산유국 중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고 가장 말을 안 듣는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살만 빈 압둘 아지즈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으로 앉혀서 확실한 아군으로 만들었고 말 안 듣는 이란의 하산 노하니 대통령은 중동의 트러블 메이커라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중동 지역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명분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미국은 본인이 원할 때 이란 때리기를 하거나 셰일가스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국제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였죠. 베네수엘라에게 갑자기 변해버린 세상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도 있겠다, 중동의 아군과 트러블 메이커도 만들어 놓았겠다. 이제 국제 석유 시장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갑이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석유 시장은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로스차일드와 같은 금융 자본가들의 손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동안 자신들의 말을 안 들었던 베네수엘라를 손을 봐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안 듣는 놈에게 분보기를 한번 보여줘야 다른 놈들이 알아서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말이죠. 미국은 바로 저유가와 석유 수입 제재로 베네수엘라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은 가장 많은 부국이지만 석유의 질은 떨어져서 시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수입이 크게 줄거나 적자가 발생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 수입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개판이 되기 시작하죠. 정부가 돈이 없으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저유가와 석유 수출 제재로 정부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복지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화폐만 잔뜩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경찰과 군인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 줘서 시야는 개판이 되고 기업과 상점은 약탈의 대상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여자들은 해외로 몸팔러 가고 결국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베네수엘라에 남아서 계속해서 정부만 바라보면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반미 친중과 사회주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니까 중국을 손을 봐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서 중국에게 석유를 수출하는 이란을 대상으로 제재를 걸어서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중국에게 계속해서 석유를 수출하니까 베네수엘라도 저유가와 석유 제재로 석유 수출을 막은 것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미국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심지어 욕설을 퍼본 적도 있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결국 미국에게 보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은 친구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계속 미국에게 갑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좌파 정권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계속 퍼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동적이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이 남미 지역에 좌파가 정권을 잡도록 돕기도 한 이유도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좌파의 사회주의 정책은 비효율성 때문에 결국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못하고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것을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사실은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유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도적으로 남미 지역에 좌파가 정권을 잡도록 돕는 것이죠. 미국과 근접해 있는 남미가 가난해져야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사실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좌파가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정책을 하다가 비효율성에 빠져서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고 저유가와 석유 제재로 석유 수입이 줄자 결국 국가 재정이 파산하면서 치안이 붕괴되고 나라가 망해버린 경우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좌파인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우파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좌파인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계속 집권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부강해져서 미국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베네수엘라는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유전과 석유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국제정치라는 것은 야생과 같습니다. 우파니까 미국이 키워주고 좌파니까 미국이 숙청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나라들은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가난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나라 우파는 국회의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파가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파가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고 좌파가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좌파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전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미국의 편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미국의 무기와 셰일가스를 사볼 수 있는지, 사드를 얼마나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나 더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국이 해킹을 통해 전자개표기 조작을 했던 것처럼 미국 역시 얼마든지 해킹을 통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베네수엘라처럼 반미 친중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경제가 비효율성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일본은 도로와 다리를 깔아주고 차를 팔았고 한국은 중매를 시켜주고 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일본 차이지만 한국 차도 두 번째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주영 회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영리하게 행동해야 하죠. 베네수엘라 사례를 타산지소로 삼을 줄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 작가 존투아이였습니다.